네, 우리는 지금 커다란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내외 변수를 차치하고서도 새로 맞은 정부, 그리고 코스피 3000 시대. 그리고 여기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 놓인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조선인데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조선산업의 슈퍼사이클. 오늘 K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그리고 LS증권 이재혁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두 분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엄경화 의원님 오래간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왔네요. 당신이 기다리던 바로 그 조정. 전에 하셨던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도 계속 오르는데 이제 조선주 사고 싶다고 물어만 보시고 실제로 손을 내미시는 분들이 잘 없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조정받으면 진짜 이번에는 좀 사고 싶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정도면 뭐 최근에 올라갔던 상승세 대비해서는 조금 진입할 만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리던 조정이 왔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재혁 연구원 돌다리는 다 두들겼다. 이제 더 이상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저희가 실적이나 수주나 공교롭게 둘 다 시읒지읒인데 열심히 돌다리를 두들겼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건널 때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주요 선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글로벌 발주처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양상을 이어왔다면 어쩌면 투자자들도 그리고 선주들도 모두가 눈치 보기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다들 돌다리를 마음 놓고 좀 건널 때가 아닌가, 다 같이 손을 잡고 건널 때가 됐다, 이런 의미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하여튼 조선이 큰 슈퍼 사이클에 왔다는 점, 이거는 거의 애널리스트들 공통된 의견이고 주가도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를 받던 방산 조선 섹터가 정작 이 지정학적 갈등이 좀 해소 국면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조정폭이 한 일주일 이상 가면서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저희 이 선박과 관련된 산업들은 대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는 그 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박을 가지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대륙과 대륙을 뛰어넘어서 운송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조선업체들의 고객사에 해당하는 운송업체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할증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송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밸류를 많이 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되었건 저희가 운송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어닝이 늘어나게 되면 조선업체들에게 기재 투자를 하면서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조정을 받을 만한 이유도 크게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설사 이게 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법했는데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는 돌고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운송행위 자체가 중단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조정은 굉장히 마일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일드한 조정이다. 자, 이재혁 연구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정세 불안이 조선주에 있어서 의외의 어떤 반대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가장 좀 중점적인 요인들은 역시 방위 산업단에서의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여기에 더불어서 화물 운임 자체가 이게 물길이 막히는 이슈가 그동안 좀 됐었잖아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냐 마냐, 그게 가장 이슈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그 옆에 아라비아 반도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홍해 역시도 계속해서 좀 우리가 우회 운항을 이어오고 있었던 구조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해운업, 그리고 이제 해운업이 소위 말해서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의 주가까지 조금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해운사들이 지난 몇 해간의 어떤 그런 강력한 운임 양상을 지속을 함에 따라서 발주에 대한 체력을 대단히 많이 좀 축적을 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도 과거 10년 전 대비해서 지금 현금 유동성 규모가 거의 10배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까지 지금 축제를 해놨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그런 발주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견조한 흐름 자체는 이어진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정학적인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발주에 대한 어떤 그런 여력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그렇죠. 밑에 발판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 좀 단단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조정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저는 들립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조정이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약간 기간 조정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게 조정이 장기로 갈지 아니면은 어떤 다시 모멘텀을 찾을지 이것이 관건인 것 같고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간 조정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 되게 수주가 안 나와서 조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수주가 안 나오는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수주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전 세계 조선 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배의 양이 한 4천만 톤 정도 된다라고 하면 2024년에는 무려 7천만 톤 이상의 그 선박이 거의 발주가 2년치 되었거든요. 한꺼번에 예, 1.7년치 이상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발주될 때 저희가 선박의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 발주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작년 한 7, 8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CG를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 1번과 2번 CG를 조금 번갈아 가면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선가가 오르다가 언제쯤 그 선가가 좀 멈췄냐면은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저희가 선박 가격이 저기 녹색선에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여름 시즌에 굉장히 많은 양의 선박이 발주가 되면서 거래량이 이제 붙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2024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홍해 사태로 인해서 컨테이너 선사들이 굉장히 어닝이 많이 늘었었는데요. 그래서 2024년에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면서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왕 이제 선박에 대한 기재 투자를 좀 빨리 서두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저희 앞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름쯤이 됐을 때 굉장히 막대기가 크게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많은 발주가 있었는데 발주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날 때는 어떠한 경우에 선주들이 이런 판단을 하냐면 지금 빨리 발주하지 않으면 성과가 그냥 오르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그렇게 되고 실제로 그 시기에 그래서 저희 선박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1.7년치 정도를 발주를 하고 나니까 조선업체에게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길게 쌓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운사들이 선박을 인도받으려고 오면 굉장히 긴 시간 뒤에 오라라고 하니까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희 올해 2025년 들어서면서 이제 홍해 사태로 인한 영향도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었고 작년에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재차 만약에 무역 전쟁이 또 얘기되면 올해 물동량 자체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서 시장은 철저하게 지금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이 정도 관망세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물동량이 오고 가지 않았을 때 어찌 되었건 미국 안에 지금 수입되어서 들어갔던 물품들의 재고도 떨어지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조정 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얘기해 보죠. 하반기 산업 기상도, 조선 산업 기상도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선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뭐 하반기뿐만 아니라 저희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맑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산업의 기상도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수주를 받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내고 있는 실적 숫자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행복도도 저희는 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 조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만족감은 오히려 조금 더 길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이 좀 미션으로 다가왔을 때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은 저희는 28년 이후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2021년부터 24년까지 상승한 상승 선가를 바탕으로 한 선박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마진이 계속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실적을 2007년에 굉장히 좋았던 그 실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중장기간 맑음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화창하다,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산업 뭐 그동안 이제 반도체나 그 배터리나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자동차도 이제 관세 문제가 있죠. 하지만은 조선 쪽에서는 여전히 맑음이다. 모처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원.
예. 근데 발주량 부분에서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올 들어서 발주량이 작년 전체 물량이 한 21%에 불과하다. 5분의 1밖에 안 되고 친환경 선박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작년 대비 뭐 좀 줄었다 이런 건데 숫자로 보니까 되게 좀 뭐 부실한 거 아니냐. 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 동안 글로벌 선박들의 발주량이 그렇게까지 위축된 데에는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산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 주셨던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선사들이 캐시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선박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준의 기대 이익이 발생할 것인가가 되어야지 그들의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에 관세 전쟁으로 하여금 운임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예. 너도 나도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닝, 이익이 얼마나 잡힐지에 대해서 조금 눈치 보기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눈치 보기의 어떤 그런 시황을 좀 더해줬었던, 다시 말해서 관망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짧게 짚어보자.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제재 위협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 그리고 미 의회에서 미국의 조선해양 발전을 위한 부활 법안부 해서 Ships for America라는 법안이 있었어요. 이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뭐 수정되고 또 발의가 다시 뭐 개정안이 나오고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맡길지 한국에 맡길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디시전이 조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게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지난 4월 달에 국제해양환경협의회 MEPC라고 하는데 8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때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은 2028년 이후에는 선박들에게 어떤 환경 규제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한 이걸 이제 IMO 중기 조치라고 하거든요. 중기 조치안이 셋업이 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MEPC 83차를 앞두고 선사들이 이때 환경 규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우리가 28년도에 받을 선박의 어떤 친환경적인 사양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다들 조금 관망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4월 이후부터는 컨테이너선과 VLCC 초대형 유조선을 중심으로 먼저 조금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또 이제 조금 저희 산업에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HD 현대 3호가 그리스 캐피탈사로부터 약 4척 정도 LNG 운반선을 기다리던 LNG 운반선 4척을 신규 수주를 좀 받았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컨테이너선 역시도 계속해서 발주가 나오는 가운데 LNG 운반선 역시도 미국의 뭐 LNG 액화플랜트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좀 마무리가 되고 이러는 기조 속에서 발주량이 차츰 다시 고개를 들면서 말씀 주셨던 그런 우려들이 차츰 종식되어 나가지 않을까, 불식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 수치상으로는 엄청 감소한 것 같은데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아무래도 계속해서 저희는 조금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특히 한국의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좋은 말씀 주셨었는데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조금 수주 호황기를 계속해서 좀 지나오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독극 기간이라고 해서 선박을 수주를 받고 나서 우리가 몇 년도치 일감을 미리 잡아놓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무한정 받을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를 보다가 이제는 3년 넘게까지 조금 늘려놨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글로벌리 워낙 많은 어떤 수주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늘릴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선소들이 다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봤을 때 결국은 이 일감 전체의 볼륨 자체도 어느 정도 저희가 딱 마련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에 대한 고민 역시 고민은 좀 많이 접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디 음식점 유명한 집에 이제 번호표 받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줄을 많이 서 있으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이 좀 이따 와야겠네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비유를 하자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모든 자산이 그렇듯이 이 상승세가 가파르면 또 산이 깊으면 또 골도 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주가라는 것이 2028년에 슈퍼사이클 그때까지는 뭐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은 주가라는 게 미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 사이클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매몰돼서 바라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팬데믹 이후에 조선주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성과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과거에 그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걸 보신 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제 기억만 갖고 계신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데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던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2007년에 그 선박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했던 시점에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전에 없이 많은 양의 신규 수요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많은 선박에 대한 수요가 뿌려진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어제보다 많은 양의 화물을 나르기 위한 새 선박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기존 선박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굉장히 견조한 수주가 이제 두 층으로 쌓여 있거든요. 한 층은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얹어진 신규 수요가 필요를 하게 되다 보니 과거처럼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선박이 필요했는데 올해는 그 해당 선박 선종의 시황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급감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발주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그 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장에서 놀랍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21년, 22년, 23년 그리고 이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24년까지도 전 세계 조선 업체들의 캐파를 계속 뛰어넘는 발주량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이 되어서 수주량이 급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친환경 선박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받게 되는 시기가 너무 뒤로 처지다 보니 올해만큼은 이제 교체 선박에 대한 투자를 아주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이미 2024년 10월 이후로 지금 선가가 뭐 급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횡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료 가격도 지금 아주 크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저희가 기다려보면 혹시나 선가가 또 빠질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 세계에 그 퍼져 있는 10만 척의 배 중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그 연료를 교체하는 거를 완료한 선박이 한 2,200척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게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숨고르기, 뭐 당연히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급하게 내려가는 그러한 사이클을 보기에는 시장에서 주요 요인이 별로 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트럼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나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해서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해 짧게 얘기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하나의 필리조선소를 방문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이제 트럼프 입에서 처음에 이제 군함이 필요하다, 뭐 MRO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를 확인하러 간 것보다는 아 미국의 제조업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극명하게 확인을 하고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은 약간 한국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의 7, 80년에 걸쳐서 뒤처진 그 제조업 역량을 저희가 1, 2년 만에 끌어올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기도 하고 미국의 무역 그 대표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처음에 강하게 얘기했던 게 계속 변해서 다른 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안에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는 부분인지라 저희는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오는 스파성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종국에는 한국으로 손을 뻗쳐서 뭐 군함이 되었건 아니면 수리가 되었건 뭐 전략상선이 되었건 결국에는 한국으로 많은 물량이 좀 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직까지는 초기니까 뭔가 좀 콧대 세우고 하고 있는데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 말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연구원도 필리 조선소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그때는 이제 필리 때는 약간 일정이 좀 겹친 게 있어가지고 필리는 다녀오지 않았는데요. 필리 같은 경우에 지금 도크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업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군데까지 앞으로 이제 다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하나 오션이 지금 좀 세우고 있는 계획이고요. 뭐 10년 안에 40억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을 하겠다 뭐 이런 청사진까지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은 저는 필리라든지 필리 조선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는 일단은 여기는 상선 조선소다 보니까는 전략 상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상선이라 하면 이제 평상시에는 일반 상선으로 활용을 합니다. 상선으로 상업 활동을 하다가 전시 혹은 유사시에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동원이 선박들이고요. 가능한. 맞습니다. 뭐 일반 화물선들부터 해가지고 로로선이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나 이제 전시에 어떤 유류를 보급하기 위한 탱커선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 미국에는 이제 존스법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네, 존스법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들을 미국의 어떤 상행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존스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역시 이러한 수혜가 필리조선소 쪽으로 조금 단기간에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특수선 분야까지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시각을 확장을 해서 보면은 좀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지난 2월 달에 미 상원에서 나온 레디니스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준비태세 보장 법안이라는 게 좀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안이라고 해서 미국의 해안 경비대나 미국의 해군을 위한 선박들이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건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법령이 있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령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어떤 군함을 355척을 마련하겠다라는 미국의 중장기 해군 청사진에 대해서 미국의 건조 역량이 여기에 이제 부합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나온 법안 준비태세 보장 법안에서는 이거를 나토 내지 우리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나토 해봐야 뭐 건조할 때 별로 없고 결국 한국 아니면 일본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몇 군데 굳이 뭐 짚어보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근데 문제는 그 회사들이 미국에 야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미국 안에서 건조를 잘 못했어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 뭐 군함을 저희가 뭐 전투용 군함을 전부 다 저희가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시기상조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는 생각하지만 뭐 전략상선부터 시작해서 해안 경비대를 위한 지원함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군함단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미국향으로 신압으로 계속해서 좀 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앞으로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조금 거대한 어떤 계기를 좀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근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엄경화 의원은 필리조선소 다녀오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미국의 제조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복원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문제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이 중국보다 앞선 게 우리 친환경 선박인데 이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친환경 선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인 그 운영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예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해서 추진이 되는 그런 선박들을 저희가 친환경 선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친환경 연료는 LNG입니다.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생성이 된 선박이라 돌아다닌 지가 벌써 20년이 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증빙이 많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LNG 추진선 자체는 LNG 운반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LNG를 나르다 보니 이 LNG가 이제 새어나가는 거를 아까우니까 그걸 연료로 쓰는 거네요. 재액화를 시키는 방법까지 막 도입을 했었다가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LNG DF라고 해서 듀얼 퓨얼 벙커 CU로도 다니고 LNG로도 다니는 그런 선박으로 만들다 보니까 LNG선이 LNG 추진선으로 된 최초의 선박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LNG 운반선을 만든 레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중국 대비해서 보면 그 갭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국이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을 해본 LNG 운반선도 많고 LNG 추진선도 많은지라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좁히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친환경 선박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조선소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한국야드로 꼽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연료에 대해서도 이중연료 추진 엔진 선박을 발주를 할 때 제일 먼저 선택지를 중국을 선택하는 경우는 중국 내부에서 필요해서 중국에 돈을 들여서 중국의 야드로 발주하는 경우도 사실 잘 없는 편이긴 한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첫 번째 선택지는 지금까지는 아직 대부분 한국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요. 이 중국, 이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다 이렇게 봐야 되긴 하겠죠.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다 해도. 근데 가장 우리가 좀 꺼려지는 것이 인력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중국이야 뭐 워낙 인해 전술도 갈 수 있죠. 우리는 거제도에 뭐 일손 구하기 어렵다 이런 기사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거제도 다녀오셨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울산을 다녀왔고요. 뭐 거제도는 작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도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이 조선소의 인력 고령화는 비슷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에게도 조선소에 가서 일할래라고 했을 때 예하고 손드는 성향은 사실 힘든 일이기 없거든요. 때문에. 예. 여전히 힘든 사업장이라는 부분은 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소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기간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올 때 인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E7 비자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외국인 쿼터를 조금 열어준다라고 했을 때 막상 달려가 보니까 별로 현장에서 외국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장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그 작업을 하러 나오실 때 보면은 꽤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표에서도 보이는 보듯이 있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한 15,000명 안팎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전체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적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인력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저희가 영업이 굉장히 안정화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조선소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정화된 거를 가지고 효율을 높이면서 2027, 8년까지 저희 확보되어 있는 물량들을 이제 건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외국인 인력까지 막 들여오면서까지 하다 보니 협력업체들이 또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협력업체들까지도 조금 인력이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인력이 고령화되고 좀 확보가 어렵고, 이거는 조선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어떻게 보면 좀 공통된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 사이즈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리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스럽네요. 인력 문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자, 이재혁 연구원. 자, 이 미중 갈등 속에 사실 우리는 좀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 산업의 경우에.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을까. 워낙 뭐 그냥 제조업 기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런 추격을 받는 상황인데, 중국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선종들에 대해서 중국이 공격적으로 물량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산업 전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제 조금은 너무 지나친 어떤 낙관론적인 시선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고 있고, 중국은 대부분의 선종에서 압도적인 좀 점유율을 확보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좀 두 가지 정도가 우리 조선소들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뭐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로는 당연히 미국이 대중 제재안을 계속해서 내다 보니까 글로벌 선주들로 하여금, 발주처들로 하여금 중국에다가 발주를 내는 것이 리스키할 수 있다라는 시선들이 조금 모이고 있어요. 요게 좀 단적인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일본의 미쯔이 OSK라는 선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컨테이너 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종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LNG 운반선 발주를 내는데, 앞서서 제가 언급해드렸었던 USTR 무역 대표부 제재안에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미국산이 아니면 전부 다 제재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국을 원래는 중국의 민영조선소를 가려다가 한국으로 선회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는 그쪽에서 한 얘기가, 중국의 조선소들에게 앞으로 어떤 제재가 추가로 가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 자체가 비용일 수 있다. 뭐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년 걸리는 거니까. 예,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받은 다음에 운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항하는 기간 중에 갑자기 그런 규제가 도입이 되면 중국에서 만든 배 미국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갑자기 우리가 운항 스케줄을 다 조정을 하고 항로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런 불확실성도 비용이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조선소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프리미엄, 선가단에서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판단의 매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결국은 이게 선박 한 척에 뭐 작게는 뭐 1, 2천억, 비싼 건 거의 3천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랜 협력 관계, 소위 말해서 트랙 레코드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국산 선박 혹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게 엔진 같은 경우에도
발주를 할 때 중국에다가 발주를 해도 엔진은 한국 거 달아줘. 우리 기관사들이 한국 엔진 선호해. 약간 이런 형태로도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선주사들과의 그동안 쌓았던 관계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확보해왔었던 어떤 선박 건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저희가 고부가가치 선박들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견조한 어떤 수주단에서의 마켓 실적을 그 트랙 레코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중물이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한중일 간의 뭐 어떤 선박 수주 잔고나 뭐 인도량 이런 거는 단순히 숫자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숫자 이면에 있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상식적으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막 손님이 몰리면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신조선가 이렇게 계속 밀려 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21년 초부터 작년 10월까지 무려 120포인트대의 그 지수가 189포인트까지 올랐다가요. 지금 조정받았다고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저희 3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요? 정말 적게 빠졌고요. 그 사이에 또 이게 저희가 추세적으로 오르려고 한다면 사실 재료 가격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면서 쭉 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선박의 가격을 올리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이 주요 스파성 재료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 후판 가격이 이 신조선가랑 거꾸로 탄 지가 4년이에요. 이건 그래서 거꾸로 올랐죠. 후판 가격은 이제 과거에 21년 여름에 이제 톤당 600불에서 1000불까지 급격하게 한 4개월 만에 올랐다가 그 부분이 천천히 조정받아서 지금 600~700불대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이 선박의 가격을 막 높이려고 한다면 작년 여름처럼 컨테이너 선주들이 마구마구 몰려와서 뭐 발주를 한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선주도 조선업체도 약간 관망기에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조정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신조선가는 어떻게 매겨줍니까? 이건 부동산 공시가격처럼 뭐 신고하게 돼 있고 이런 겁니까? 저희가 이 선박 쪽 시장에서 집계하는 수치들이 사실 그 선박 산업이 발달해온 그 수많은 기간 동안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락슨이다 뭐 이러한 업체들이 보통 이제 브로커 업체입니다. 선박을 중개하는 업체들이라서 각 지역에 주요 패널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세요. 근데 이제 이 패널들이 주는 자료가 중요한 지역을 매번 그 시기마다 바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선박의 거래가 뭐 상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다, 아니면은 뭐 영국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주요 패널들이 있고 그 패널들이 매주 수치를 전송을 하고 그 집계 수치를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 신조선가 지수인데요. 저희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도 보면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저희가 가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가격은 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거래 가격,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호가로 형성되어 있는 집계 수치가 신조선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아파트 가격처럼 호가가 올랐다 또는 실거래가가 올랐다 이런 거는 좀 구분해서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데 가격만 주구장창 오르는 그런 시기도 실제로 선박 시장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K조선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을 질적으로 주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또 반을 가는데 실 간다고 해야겠죠.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또 우리가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3대장, 조선 3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폭발적인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고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동안 기자재 주가는 어땠습니까? 기자재 업체들 역시도 대단히 조금 공격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뭐 엔진부터 피팅이며 보냉제까지 뭐 전반적으로 어떤 뭐 실적단에서의 기대감도 충분히 형성이 되고 있고 결국은 전방인 조선업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자재 산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환경 규제의 어떤 변화에 좀 주목해서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어떤 뭐 엔진사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수요가 좀 더 강하게 조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친환경 선박이 가질 수 있는 경제성이 조금 더 대두되는 구간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선박의 현재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선박이 미래에 발생시킬 수 있는 이 운항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 저희가 이걸 항차 이익이라고 하는데 항차 이익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게 선박의 기대 경제적인 밸류입니다. 근데 지금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는 추세 속에서 결국은 이 선박의 경제성이 계속해서 깎여 나가는 구간이 되게 되면은 노후선을 퇴출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퇴출하는 게 더 경제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올해보다 중국의 어떤 뭐 부동산 신규 착공이라든지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25년보다는 26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기대가 모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6년도에 중국 쪽에서의 철강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폐선가를 끌어올리는 걸 뒷받침을 해주게 되면은 폐선 가격은 올라가는데 현재 운항 중인 우리의 선박의 가치는 떨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선박을 우리가 폐선을 조금 주저없이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으로 저희가 좀 접어들게 됐거든요. 인도의 폐선 조선소가 최근에 주가가 30% 올랐어요. 네, 그런 상태인데 이게 마침 이제 이러한 어떤 규제 환경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친환경 선박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이제 뭐 단순하게 말씀드렸던 앞선 이제 LNG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그리고 선박에 급유하는 이 연료를 생산할 때부터 배출한 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하게 되거든요. 이 관점에서 LNG는 일반적인 벙커 CU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한 19% 줄어듭니다. 그런데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를 가게 되면은 거의 뭐 95% 이상 줄어들게 되거든요. 전 세계 항만에 이걸 급유할 수 있는 벙커링 인프라가 지독할 정도로 좀 제한적이에요. 20군데가 채 안 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대형 선박들 중심으로긴 하겠지만 앞으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자재 업체들까지 전부 다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넓게 다각도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눈길을 가는 그런 그 분야들이 있습니다. 자, 기자재 하지만 이 중에 단연 핵심은 엔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전기차도 배터리 가격이 거의 절반 이상 아닙니까? 그런 측면 이게 어느 정도 핵심적인 전체적으로 일단 선박의 가격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그 시장이고요. 엔진 시장의 규모가 좀 궁금하실 텐데 전 세계 상선 시장이 한 1,0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그리고 엔진 시장이 이제 그거에 딱 10분의 1 정도 되는 100억 불 정도의 그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포캐스트에서 조선보다 이 엔진 시장의 CAGR이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엔진 자체의 가격이 저희가 이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주로 이제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의 가격적인 점프가 선박의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엔진 자체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그냥 하나의 연료만을 위해서 만들던 그때보다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두 개의 연료를 대상으로 만드는 엔진을 만들게 되면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수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선박보다 이 엔진을 먼저 확보하는 거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가격대별로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게 엔진이지라고 했었는데 그 비율도 조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엔진 기술이 이것도 약간의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원천 기술이 아니고 약간 OEM도 좀 있다. OEM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선박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선박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 엔진, 저희가 투스트로크 엔진이라고 이행정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속 엔진, 주기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엔진 같은 경우는 한국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엔진이 없습니다. 저희가 만사 좀 많이 들어보셨죠? MAN. 그리고 이제 지금은 중국계로 넘어간 윈GD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투톱으로 그 라이센서에 해당이 되고요. 이들의 그 엔진을 가지고 와서 라이센시 위치에서 만드는 업체가 국내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엔진사업부, 그리고 한화엔진, 그리고 이제 과거에 STX 중공업이었다가 이제 현대그룹이 인수가 된 HD 현대마린엔진, 이렇게 세 업체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에 들어가는 발전 엔진 같은 경우는 국내가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엔진이 있는데요. 그게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에서 만들고 있는 힘센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도 힘이 굉장히 센 이름 그런 재밌네요. 엔진인데요. 그 엔진의 국내 조선 업체 대상 이 발전 엔진 점유율이 그 과거에 이제 조금 경쟁사가 있을 때에서 좀 많이 치고 올라와서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라이센스는 아니고 만사에서 만든 보조 엔진에 대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제조를 하는 업체가 STX 엔진이었는데 요즘에는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을 주로 만들고 있고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쪽에서는 조금 수주 경쟁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어찌 되었건 국내 업체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국내 조선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엔진은 다 만들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이센스는 이제 와서 개발한다고 그걸 써줄 대상자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제 제조를 하는 것 정도만으로도 크게 경쟁력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조선 업체들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엔진 사업부의 마켓 시어를 한 35%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파 대비해서 보면 한 50% 이상 정도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선박에 대한 MS는 한 30% 내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국내가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역량보다 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시장 역량을 좀 더 크게 가져가고 있어서 해외 야드들까지도 다 커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우리 그 선박 엔진 기업들도 상당히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재용 연구원. 사실 그 엔진을 제외하고도 또 여러 가지 기자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게 산업 측면에서 또는 주가 측면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기자재 분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는 저희가 선박을 단순하게 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선박을 개조하는 쪽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상장사로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주로 끌어가는 것은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그냥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선박들을 유지보수 관리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리트로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친환경 선박들은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레디선과 캐퍼블 선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캐퍼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친환경 엔진을 달아놓은 거예요. 친환경 엔진을 달아놓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급유를 할 수 있을 때는 친환경 연료를 이중 연료로 넣어서 그걸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양을 이제 캐퍼블 선박이라고 하고요. 레디 선박은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할 수 있다. 약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박과 준비 중인 선박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레디 선박을 캐퍼블 선박으로 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IMO의 중기 조치, 그 국제 해사 기구의 환경 온실가스 저감 중기 조치가 2028년도부터 들어오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전 세계 선박들에 대해서 탄소세를 계속해서 좀 부과를 하게 만들므로써 이 선박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벙커 CU로 갔을 때의 어떤 이익 규모를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수리하는데 이걸 이제 개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놓고 봤을 때 28년도를 타겟으로 하는 선박 개조에 대한 발주세들은 저희가 올해를 지나면서 26년도 한 상반기 하반기 정도를 저희가 건너가는 시점쯤에서부터는 반드시 좀 올라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앞으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선박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LNG 레디, 암모니아 레디 이런 선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엔진 기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친환경 해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이쪽 시장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엄경화 의원께서는 혹시 좀 주목해서 보는 그 기자재 쪽 어떤 분야 있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선박 시장이 지금 그 친환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긴 한데 과거에 저희가 친환경 부품을 만드는 업체라서 상장을 조금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냥 사업만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파나시아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친환경 선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LNG 추진선 이런 거 말고도 저희가 연료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쓰진 않지만 나중에 이
배기가스에서 이제 저희가 포집을 해가지고 그러한 가스를 이제 배출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설비를 만드는 경우도 나중에는 아마 친환경 선박으로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설비를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친환경 선박 말고 다른 영역의 친환경 선박이 확대될 때 조금 사업이 주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이 확대가 되면 그 연료와 관련된 선박들을 보시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뭐 메탄올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시장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봤던 LNG가 조금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항만에서 이 주유에 대한 편의성이 있어야 화주들이 이제 선주들이 이거를 쓰게 되는데 선주들의 이 스탠스가 한 번에 바뀌기가 굉장히 쉽지가 그렇죠. 않아요. 이거 제가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주라고 한다면 이 선박 자체의 범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 가스선의 인프라는 굉장히 잘 넓게 퍼지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체로 얘기했던 뭐 암모니아, 메탄올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는 그렇게 빨리 깔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스선과 관련된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아마 생각보다 오랜 시간 시장을 조금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딱 저 느낌이 드네요. 자동차도 전기차가 나와서 막 그냥 그 크게 벌어질 것 같았지만은 하이브리드가 더 잘 나가고 네네. 또 전기차 중에서도 그 수소 전기차 인프라가 충전 네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널리 퍼지는 데 좀 제약이 있는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앞으로 K조선 어떻게 될지 조선 한 가지만 갖고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우상향하는 시나리오가 무엇이 있을까? 이거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엄경혜 의원 전에 우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미 조선업 부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근데 하지만 미국 해군력 확장에 우리가 10%만 참여해도 5조 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할까요? 미국 뭐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급한 건 미국이다라고 좀 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저희 혹시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그 CG 5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 해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굉장히 중장기로 가져가는데요. 이게 이제 향후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군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저기 색깔별로 다른 군함이라고 보시면 될 뭐죠? 것 저게 같고요. 노란색?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마 이제 항공모함에 해당이 될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사이즈가 적고 가장 하단에 있는 것들이 뭐 이제 약간 지원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30년 동안 연 평균 한 350억 불에서 400억 불 정도가 쉽 빌딩에만 들어가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회색은 약간 밑에 서브단에 있는 지원선 항목이고요.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정말 전투함에 해당이 저게 되는데. 진짜 알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 위에 있는 지원선만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중에 한 5조 원은 아주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발주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는 지원선의 영향이 좀 적지만 앞부분에는 이제 지원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급하고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보면 지금부터 열심히 발주를 해도 한 2030년 정도까지는 총 군함수가 좀 줄어드는 걸로 저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로선이 지금 현 시점이고 그 뒤로 한 5년 정도는 이제 배가 아무리 새 배가 들어와도 나가는 배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빨리 나와줄지 분명히 뭐 1, 2년 저희는 딜레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저러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뭐 저 정도의 시장이 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감안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은 그냥 기술력을 잘 확보를 하고 향후에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준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K조선의 편이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재혁 연구원. 자, 그렇다면 미국 함정 건조에서
지금 한화는 필리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화가 더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현대 쪽인가? 어느 쪽이 유리한 겁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는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필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선을 건조를 하기 위한 야드다 보니까 이게 군함이라는 어떤 포커스로 가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거기서 하긴 예, 좀 맞습니다. 그러네요. 조금은 멀어지게 됩니다만은 한화 그룹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오스탈 인수를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오스탈이 이제 호주의 업체지만 미국 현지에 이제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LCS라고 해서 일종의 프리깃함을 좀 건조를 하던 회사예요. 미국을 위해서 예. 미군 함정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를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한화가 조금 더 앞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어느 회사가 더 우위에 있냐라는 논제를 떠나서 결국은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조선업 관련 그리고 방위 산업 관련해서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앞으로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군함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규모가 사실은 단순하게 지원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 함정까지 계속해서 조금 넓어진다라고 하면은 비단 한 개 조선소의 캐파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아닐 그렇겠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렇게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양사 모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기대가 많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엄경호 위원님이 지난 방송에 나와주셔서 하셨던 얘기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게 과거 슈퍼사이클 때에 비해서 조선소들이 차분하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들렸어요. 오늘 혹시 우리가 짚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 더 강조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저는 밝은 미래 얘기보단 약간 어두운 현실의 얘기를 조금 네.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밝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조선 업체들이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막 정시성을 맞추고 막 이러는 거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업장이라서 사고도 많이 났었는데요. 네. 사업의 속도가 좀 빨라져 가다 보니 요즘에도 이제 정시성을 맞추고 심지어 조기 인도로 가는 그러한 이 작업자들의 옛날 그 마음은 변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알게 모르게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업 자체가 좋고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좀 궁극적으로 저희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에도 많은 그 좀 신경을 쓰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호황을 좀 다 같이 행복하게 맞이할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K조선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는 그 어떤 섹터보다도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이죠. 조선주는 사이클을 타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지금의 슈퍼사이클, 10년에 한 번 오는 커다란 파도에 몸을 맡길지는 순전히 투자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경제전쟁 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